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형을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랫 통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그 군사 전문가,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랄지 대한민국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 모두 예상을 뒤엎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죠. 러시아 함대에서는, 러시아 해군에서는 넘버 원인 그 모스크바 함이 격침이 됐어요. 예전에는 슬라바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명을 해서 일본 함이 모스크바로 이제 개명이 됐기 때문에 모스크바급으로 불려지는 경순양함입니다. 그렇죠. 순양함입니다. 중순양함이죠, 그 정도는 이제 현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양함의 이제 톤수로 봤을 때 경순양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불리는데 하긴, 예. 말씀대로 중순양으로 봐도 무방한 게 네. 워낙 어마어마한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16발이나 탑재하고 네.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건조된 전투함이라 그 대함 미사일 자체도 개량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칸 대함 미사일, 사정거리도 엄청날 뿐더러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파괴력이 대단한 대함 미사일을 한두만 1톤이죠. 그렇습니다. 탑재하는 목적은 뭐냐?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일시에 괴멸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수상 플랫폼으로 건조해낸 게 슬라바급, 모스크바급 순양함이고, 이 전투함은 각각의 함대의 기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함정 건조수가 굉장히 작죠. 그때 계획하기로 4척을 계획했는데 그나마 한 척은 건조 중에 취소가 됐죠. 그렇죠. 공교롭게 그게 우크라이나 조선소에서 네. 건조가 됐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실은 그 4번함. 녹슬어 있죠. 녹슬어 있고 이 부분은 그죠. 여러 번 이거 끝까지 가냐 마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은 이 부분 도저히 건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요는 이제 러시아 함대에서는, 러시아 해군에서는 넘버 원인 그 모스크바 함이 격침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뉴스가 나왔을 때 러시아 측에서는 탄약고에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불이 그리고 이제 났다. 뭐 큰 인명 피해 없이 그냥 세바스토폴로 인양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아니, 전쟁이 한참 터지고 있는 와중에 무슨 탄약고에서 화재가 났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왜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뭐?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 보도가 왔을 때, 야, 이거 뭔가 있다. 화재? 아니, 멀쩡하던 게 왜 화재가 나?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흑해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넵튠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 명중시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넵튠이라는 게 기존에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미사일을 개량한 데다가 예. 이게 탄두가 한 150kg 정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 뭐 우리가 하는 하푼이라든지 예. 이런 거의 한 절반이라든지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푼 액조세급 정도 돼요. 그렇죠. 탄두가 거의. 근데 그 정도로 거의 10,000톤에 달하는 배를 2발 명중시켰다고 뭐 이렇게 격침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예.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데미지 컨트롤이 아무리 엉망이라 그래도 설마 그 정도는 했는데 다음 날 예인을 하다가 가라앉았다. 하고 나온 거예요. 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료화면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보니까 이제 정확히 엔진 쪽이죠. 근데 그 사진조차도 네. 뭐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조작을 한 거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슬라바급 전투함을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전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구조랄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 발야감이 너무도 계속 인천에 들어왔죠. 슬라바급이 그렇죠. 맞아요. 3번함 발야크함은 이 이제 동급 자매함인데 3번함이 바로 태평양 함대의 기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 자주 네, 방문하니까. 대한민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고 함상 전시회에도 왔었고 러시아 쪽으로 왔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전투함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 피격이 됐던 아니면 화재가 됐던 그 연기나는 지역은 너무도 이 대한미사일이 공격하는 아주 최적 포인트에 그렇죠. 맞았어요. 예. 엔진. 그렇죠. 기관부에 맞았기 때문에 야, 우크라이나 쪽 말이 맞겠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내린 게 미국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타에다가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린 게 바로 러시아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바로 하더만. 이건 바로 자기가 당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민간인들을 괜히 공격하고. 아니 왜 화재 때문에 했다면서 피격당한 게 아니었다면서 왜 보복을 하냐고요? 웃기는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넵튠 미사일이라고 알려진 이 미사일이 사실은 뭐 기존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우란 그 대함 미사일, 러시아제 우란 대함 미사일을 참고로 해서 그 설계도를 우크라이나가 입수를 어떻게든 해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그 필요성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를 점령당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절치부심을 한 거죠. 그거를 재탈환하거나 이러려면 결과론적으로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어떻게든 견제하거나 그렇죠. 괴멸시킬 수 있으면 괴멸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러시아의 우란 대함 순항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게 넵튠 R360이라는 넵튠 미사일이고요. 이 미사일은 15, 16년 요쯤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공교롭게도 2019년에 개발을 완료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예, 됐어요. 시험 그리고 발수 그때 했어요. 2020년에 그제사 첫 실전 배치라고 한 게 완전 프로토타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죠 거의. 프로토타입에서 개발을 했던 그거 거의 그대로 물론 차량만 조금 바꿨던 예. 그런 부분 거의 그대로 그거 하나만 진척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인 거죠. 딱 한 세트만 돼 있었어요 진짜. 한 세트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발 미사일. 전 그 미사일이 4발 달린 발사관이 이제 차량. 발사 차량에 탑재된 그런 형태입니다. 완전 샘플이네요. 네, 하푼 대함 미사일의 지대함 버전들을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많이 비슷하죠. 네, 대함 미사일을 발사관을 탑재한 그런 차량인 거죠. 한마디로 건담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예비탄 운반 차량까지 공개했는데 문제는 그 예비탄 운반 차량에 캐니스터에 과연 예비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그걸 확인할 않을 수가 정도예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오지 마.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를 잇는 그 다리를 폭파할 수 있다 없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지를 둘 수도 있는 야,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기밀 사항인 거죠. 어찌됐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2발 맞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에 서방권에서 가장 슬라바급 그러니까 모스크바급에 있어서 관심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기입니다. 3R40이라고 이 조사기는 동시 교전 능력이 무려 6기라고 알려져 발표를 있죠. 했어요. 네. 하지만 서방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능력을 갖다가 봤을 때 3기 이상 어려울 거다. 왜? 그 엄청나다는 이지즈 전투함에 있는 SPG-62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기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서 예. 6기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그 조사기입니다. 그게 3기가 장착돼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조사기는 2기가 장착돼 있으면서 6기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한 방공 전투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다는 러시아 그 모스크바함 그 수도 이름을 아예 따서 네. 제작을 했는데 왜 방어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 러시아의 해군 건함 사상이나 해군 전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짚어드리면 러시아 함대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요. 이 잠수함을 원양으로 내보내는 걸 보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유럽의 전쟁이 벌어지면 나토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모 전단이 이제 대서양을 가로지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항모 전단을 섬멸시키는 게 두 번째이자 이제 러시아의 군 최근 목표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슬라바급과 키로프급에 있는 대함 미사일 있잖아요. 한 방 맞으면 이제 가루가 되는 사정거리가 긴 거. 그러니까 그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40년 전에 건조한 전투함이기 때문에 해군 사상이 바뀌면서 또는 여러 가지 함대 간 결전을 할 수가 없죠. 러시아가 어떻게 미 해군에 그렇죠. 재래식으로 붙습니까? 그건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변형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게 뭐 대함 타겟용, 그러니까 네. 이제 항공모함 타겟용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더 그것도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상당한 방공 전력을 갖고 있어요. 예. 실제로 S- 모스크바가 방공 순양함으로 분류가 있어요. 당연하죠. 러시아군에는.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함이 흑해를 갖다가 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헤르손 지역을 위시한 그 남부 지역에 러시아 방공을 책임지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해상 네. 방공.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의의도 말씀드리겠지만 무려 64기의 장거리, 그것도 장거리죠. 지상형이 S-300이면 굉장히 장거리 대공 그렇죠.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 S-300F라고 하는 해상형 버전을 개발해서 자신의 그 수직 발사관, 아주 그 좀 특이하죠. 그렇죠. 원형 리볼버식. 8기가 있는, 그렇죠, 리볼버식의 원형 수직 발사관에 64기를 장착을 해놨어요. 무려 64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방공 전투함인데 왜 못 막았느냐? 그러니까 레이더도 있을 거고 날라오는 게 분명 바로 그 보였을 텐데. 조사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가 오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부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일단 교란전을 분명했을 거다. 무인기를 통해서 이게 바이락타르든 그죠. 아니면 뭐든 미리 떴을 거다. 예. 떠가지고 교란전을 하니까 MR800이라고 하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탐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개까지 탐지를 한다 그러는데 100여 개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180여 개를 동시에 탐색을 하는데 탐지가 돼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사격 통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전을 위해서 조사기가 향했을 거고, 반대 방향 피격된 그렇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레이더가 있었어요. 그쪽을 사격했을 거고,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건 분명히 격수가 됐을 거예요. 그것도 못 맞추면 방공함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넵튠 미사일은 4발이 날라왔고, 시간차를. 예, 그리고 놓쳐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시 교전 능력이 3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2개가 장착돼 있었거든요. 예. 2개 다 글로 돌렸죠. 그랬다가 이제 아. 바로 돌리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못 막았던 이유 중에는 그러니까 딴 데 보고 있다가 그냥 그렇죠. 뒤통수 맞은 거네요. 시스키밍 단계로 들어갔을 거고, 시스키밍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이젠 근접 그렇죠. 방공망밖에 사실 근데 근접 방공하기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로 돼 있었는데 아니요, 어마어마하지는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구식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CIWS라 그러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레이더와 사통 장치가 다 갖춰져 있어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배 자체 모든 방공 시스템이 다운이 돼 있어도 CIW 독자적으로 요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모스크바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배에 달려 있는 사통 장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적인 어떤 레이더도 사통 장치도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에 문제가 있어요. 화력만 세요. 발사 속도만. AI를 활용한 리딩샷 자체가 없는 그냥 30mm를 장착한 1분에 4,000발까지 나갈 수 있는 화력 센 그런 근접 방공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2발이 격추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코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40기 정도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격추가 됐든지, 제가 볼 땐 4발을 다 발사했는데 2발은 격추되고 2발이 명중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추정하는데 그 엄청난 전투함을 공격하려면 있는 자산 다 활용해야죠. 그렇죠. 발사돼 있는 4발을 모두 다 사격해야죠.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조사기가 아까 그 동시 교전 능력이 3기밖에 없다는 게 반대로 그 서방권에서 얘기했던 게, 그동안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뭐 러뽕 아저씨들은 당연히 뭐 6개 교전 능력 다 갖추고 있고 네. 미 해군에 필적한다. 예. 반대쪽은 아닌 것 같다. 그거의 절반 정도 전력인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절반 정도 전력인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게, 조사기가 2기잖아요. 급히 하나를 이쪽 방향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3기를 교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4발을 동시 교전 능력까지는 없었다는 게 무리다. 반증되지 않았나 하는 이게 이제 추정인 사실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를 이 4번함을 예. 그냥 갖고 있긴 했지만, 갖고 있으면 사실 정비도 몇 번을 했어요. 외국에 파네 뭐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게다가 이 배들 4척 다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알겠네요. 한마디로 예. 지구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해군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아까 우크라이나 그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썩어 있는 그렇죠, 4번함. 그 4번함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 3번함은 우크라이나 조선소에서 건조한 거예요. 4척 다 우크라이나에서 했죠, 예, 사실. 한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야, 전차도 우크라이나에서 제작을 하고. 왜냐하면 저기 바르샤바 조약국이 있었을 때 그 소련 시대 영토였고 전방이었으니까 위성국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영토도 넓고 자원도 많고 흑해도 접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죠. 예산 좀 우크라이나가 네. 구소련 시대는 꽤 잘 나가는 어떤 산업 요충지였어요. 이게 댓글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전력 문제 때문에 레이더를 꺼놨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아닌 전시고, 예. 그다음에 모스크바함의 임무가
흑해 지역을 위시한 전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방공 제압이었는데 예. 방공망을 제공해 주는 거였는데 러시아군에 왜 러시아 그 49군이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방공망은 제압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예. 모스크바함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 64기의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못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잘한 우크라이나가 거죠.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에는. 사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레이더를 꺼놓고 있었다면 막 그 말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쉬운 얘기예요. 그냥 레이더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야 그들도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탐지 자산으로. 아, 그 파악 그럼 가능하구나. 꺼져 있네. 쏴버려. 그러면 만약에 4발 쐈으면 레이더가 꺼졌었다. 그럼 4발 다 맞으면 끝이죠. 다만 여기서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슈가 보기에도. 되는 거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해도 정확한 모스크바함의 위치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탐지산으로는 이건 분명 미국이 제공한 거죠. 이게 뭐 위성으로 제공했던 포세이돈인가? 그 퍼세이돈 그 P8이 예. 사실 그 한 1시간 반 전에 네. 훑고 지나갔던 아니 그 거기 부분 그 때문이었을 근처에서 수도 있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갔다면서요. 그렇죠. 예. 러시아가 주장하는 작전 해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죠. 진짜. 예. 다만 한간에서 얘기하는 유도까지 했을 거다라는 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닐 예. 수밖에 없는 게 이 그 넵튠 미사일 자체의 최대 사거리가 280km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스크바함은 그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랬고 그리고 러시아는 어찌됐든 너무 짧은 거죠. 그죠. 우크라이나가. 많이 깔봤죠. 네. 진짜. 저는 이게 처음에 정답인 것 같아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얘 혼자만 가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네. 호위함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흑해함대 모스크바를 빼면은 함대 방공이 되는 배가 없어요. 다 기한 방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배가 근처에 있으면은 그 다른 배가 모스크바함 호위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모스크바함이 다른 배들을 호위해줘야 될 판이에요. 정확합니다. 와. 정확하고 그런 대한 방공 능력을 가진 거하고 전역 방공 능력을 가진 방공하고는 차원이 완전한 다르죠. 차이가 있죠. 거기다가 오데사를 물론 견제해야 되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넵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가까이 적군했던 것 같아요. 얇았죠 진짜. 근데 이들이 그런 면이 속에서 설마 있죠. 막 그런. 예. 그럼 이 시점에서 이 모스크바함이 우리는 뭐 격침 그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그렇지만은 이 진실은 격침됐다고 보았고 그게 격침이 아니든 뭐 화재든 뭐든 일단 모스크바함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사라졌죠. 침몰돼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를 마지막으로 한번 패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북한이 넵튠하고 거의 비슷한 미사일을 좀 갖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판 KH-35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지금 북한 해안에 접근할 수도 있는 전시에 우리 선박들이 이 대한 미사일 방어에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견으로서 괜찮으시고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전쟁 당연합니다. 상황에서. 그렇죠. 예. 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격 통제 레이더가 조사기 자체가 우리도 세종대왕급은 SPG-62를 3기 다 장착하고 있고 그 이론대로라면 뭐예요? 18기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어떤 대비는 분명 돼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홍 회장님 말씀 뭐 굉장히 그렇죠. 의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단순히 뭐 요격 능력도 요격 능력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이 우리가 작전해야 될 곳에 배치가 돼 있는지 배치가 돼 있든 어디 있는지 같은 그런 다른 정보들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 작가님은 어떤 또 그 의미를 2차 두세요? 대전 이후에 대형 수함이 격점된 건 이번 두 번째예요. 80년대 이제 포클랜드 전쟁 때 제너럴 벨그라노. 근데 사실 그거는 그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좀 낡은 배였고 그렇죠. 어뢰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겠는데 여기는 80년대 건조되고 1920년 19년 20년에 대대적인 개장을 거친 그렇죠. 기함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너럴 벨그라노는 어뢰에 맞았는데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이래서 주변에 호위함이 이 배가 가라앉지 안 가라앉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좀 험악했는데 이 배는 사진도 찍혔고 그러니까요.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쇼크가 좀 많았고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이걸 본 러시아 사람들의 이제 그 반응들이 이제 이전에는 야 모른 척 그냥 우크라이나 무슨 특별 군사 작전이야 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모스크바함 격침을 기점으로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워줬던 그게 된 거죠. 뭐두 분 다 어떤 그 군사적인 측면 말씀 주셨고 또 정치적인. 러시아의 정치적이고 전황적인 측면을 좋은 의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첨언드리면 이 의미는
우리에게서는 배울 점을 반드시 이제 그럼요. 찾아야 되는데 전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함이 예정대로 개량을 했더라면 절대 안 당했어요. 맞아. 근데 아. 대규모 개량을 한다고 하고 해놓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인 T5원급의 전략 자산을 제대로 개량을 안 했어요. S300F도 S300FM으로 개량 버전을 갖다 장착해야 되는데 대공 미사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다 그대로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말했던 사격 통제 레이더는 교체를 예상했고 교체가 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스크바함은 일단 교체 안 된 게 확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척도 교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러시아의 고질적인 방산 비리의 또 하나의 누구 원인이었다. 요트 값으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고. 뭐 푸틴의 딸이 잘 먹고 잘 살기 그렇죠.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낼름 먹었는지는 몰라도 쇼이구 집 기둥값으로 바뀌었겠죠. 네, 방산 비리가 네. 또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는 제때 개량을 해야겠다. 모든 무기 체계는 제때 개량하는 게 가장 좋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개량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죠.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네. 빈틈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분명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흑해함대 러시아 사령관은 체포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은 승진했죠. 중장으로 아니, 무슨 시소 같아요, 네. 시소.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어떻게 전쟁에 임하느냐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러시아 말대로 심지어 화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모스크바함의 인명 피해는 전사 1명입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뭐 전사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예요. 우리가 뭐 말미에 이야기했던 세 분이 각자 이야기 주셨던 이 의미는 반드시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맞습니다.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